사실 제가 이 경제민주화를 헌법 119조 2항에 넣는 과정에서 이게 순탄하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국회 헌법특별위원회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을 맡으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던 곳이 우리나라의 정경련입니다. 그 정경련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시에 정경련 회장하고 계시던 정주영 회장께서 자기네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정경련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 경제민주화의 토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경련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 정경련을 옹호하는 언론인 이런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한 2시간 가까운 소위 이 자본주의 논쟁을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기업이 자기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지만 각 국가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다 조금씩 다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라파 영국의 자본주의가 구라파 대륙의 자본주의하고 다르고, 구라파 대륙의 자본주의가 북부의 스칸디나비아의 자본주의와 다르고, 북미의 자본주의 역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봐서 성공한 자본주의하고 실패한 자본주의를 비교를 해보면 왜 실패했느냐. 최근에 MIT의 에이츠 모구르라는 경제학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 거나 거기에 자세하게 각국의 성공과 실패를 갖다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쓰질 않아서 그렇지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정부의 시책으로 실시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해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20세기 초기에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등장과 함께 미국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를 초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크게 기여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윌리엄 포겔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 교수가 뭐라고 자기 4번째 각성이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첫 번째 각성을 해서 독립전쟁을 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했고, 미국이 분열을 하려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다가 단일화시켰고, 세 번째 각성을 했던 것이 미국의 1901년에 등장한 테오도르 루스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와 같은 미국의 각성을 초래했느냐? 그분은 공화당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뉴욕 주지사를 하면서 당시 미국의 아주 못된 그런 자본가들의 행태를 갖다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맥킨리라고 하는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를 만들어서 부통령을 만들면 그 사람이 지멋대로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부통령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하나의 정기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맥킨리가 취임한 지 2달 만에 총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동시각적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미국의 독과점을 갖다가 규제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과점과 관련된 미국의 굴지의 재벌들,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든가 JP 모르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맥킨리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다 법정에 고발을 하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독점의 해체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이 경제 변화를 갖다 얘기를 할 적에 가끔 가다가 인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불란서 혁명을 맞이한 루이 16세라는
임금입니다. 이 루이 16세라는 임금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계단에서 중얼거리면서 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한 10년 전서부터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을 했는데 안 왔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죽었대요. 이것이 전달해서 내려오는 이런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꼭 이 문구를 갖다가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정책을 얘기를 할 적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는 것처럼 자, 경제를 항상 밖에만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은 굉장히 경제가 어렵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갖다가 적당히 위로의 말로다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맞이했던 것이 1997년도의 IMF 사태입니다. 그 당시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연구기관, 정부, 언론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에는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그런 외환위기가 절대로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도 못 가서 결국은 우리는 외환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서 예견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나라는 제 길을 정상적으로 못 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오도르 루스벨트 같은 사람이 미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결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국내의 구조를 형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의 개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개혁을 성취하는 과정이 50년, 6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것이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말도 생겨나고 점차적으로 세계가 미국을 갖다가 본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경제 민주화라는 말만 안 썼을 뿐이지 결국은 뭐로 했냐 할 것 같으면 경제 세력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한 겁니다. 독과점, 안티트러스로 이제 반독점법, 안티트러스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미국에서 이제 이 기업들의 자세를 전환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미국의 록펠러나 무슨 카네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파운데이션들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제어를 가하니까 결국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를 강화하고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을 죄에 들어가니까 법망에 걸리기보다는 차라리 자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자기네 돈을 갖다가 파운데이션에 주거든요.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 미국의 그 포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보면은 이게 2차 전 이후에 제일 큰 파운데이션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등장을 하게 됐느냐? 포드라는 사람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생전에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상속세가 90% 이상 상속세를 갖다 내야 되니 전 재산이 정부의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이 포드란 집안에서 미국의 이 상속세와 관련된 유명한 변호사, 회계사들을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죽기 전에는 증여도 할 수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증여도 못하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꾀를 냈냐면은 이 파운데이션에다 전 재산을 갖다 해오면서 미국 상원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포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상속소로 가지 않고 파운데이션에 들어가게 됐는데 명분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익사업에 쓰나 이런 파운데이션에 들어가서 그 파운데이션이 공익사업을 하나 똑같이 일반 공익에게 주는
효과는 똑같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에 와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상속세를 없애줘야 되겠다, 뭐 증여세를 없애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미국의 재계는 그거를 오히려 거부를 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그런 상속세 증여세라는 제도가 없었다면은 오늘날 미국 사회가 이 정도의 조화를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민주화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그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재계를 육성해 가면은 나중에는 재계에게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되 파이 위에 금을 거가면서 키우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으로밖에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래 우리가 1985년 이 무렵이 됐을 적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완전히 재벌이 분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세력을 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987년 우리가 민주화 헌법을 만들 적에 그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25년간 압축 성장을 갖다 하는 과정 속에서 맹그러진 경제 사회의 구조에 시정이 없이는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시작을 했고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니까 저항이 기업 정경련 같은 것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헌법특위에서 거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었고 뭐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즉각 답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경제민주화 빼라고 그래요. 빼라고. 그래서 왜 빼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참 묘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재계와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서 과연 정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설명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미국의 1935년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당시에 공황을 극복하면서 내세운 뉴딜이라는 것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소셜 시큐리티라고는 연금제도 하나를 빼놓고 상당수의 사회 입법 관계가 미국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 위반을 판결을 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에 왜 이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 당시 이미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제도화돼 가지고서 실추열 단계까지 갔다가 미국의 소위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는 아주 최고약한 압력 단체이고 이 제약회사 이런 그룹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때 무산된 이후로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확립을 되지 못하고 최근에까지도 건강보험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경제민주화를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민주화하면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경제민주화를 안 하고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활성화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웃 일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지난 20년 동안에 허송세월을 보냈느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경제에 대한 구조 변화를 갖다가 일본의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못해요. 제가 90년대 초에 어느 저명한 일본 정치인을 만나니까 일본은 더 이상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본의 관료, 일본의 대기업의 조직, 자민당의 기본적인 자세 이게 다 경직이 돼가지고서 변화를 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못하고 옛날에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 20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이 나시지
기억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망한 두 나라가 2차 대전이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일본과 당시의 서독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경제 질서를 정한 협정이 포츠담 협정이라는 협정인데 당시의 포츠담 협정에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질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명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경제의 집중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력의 집중은 결국은 시장 경제의 효율도 가져오지 못하고 정치적 민주화의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니까 해체해야 된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메가대사령부가 일본의 재벌을 해체했고 독일의 승전국들이 독일의 콘세른을 완전히 해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을 겪고 나서 보니까 1948년서부터 45년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말까지의 상황을 보면 서독이나 일본이 거의 비슷한 효율을 갖다 가지고 경제를 이루고 했습니다. 한때 일본은 1980년대 말에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경제력을 21세기가 되면은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던 일본은 1993년서부터 침체에 빠져가지고서 지금 2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반짝하는 것 같더니 아베노믹스도 결국 실패의 사례를 갖다가 남길 수밖에 없게 된 지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기본적인 구조를 못 바꿔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말은 자꾸 좋아질 거다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일본을 꼭 닮아가는 게 어디서 닮아가느냐?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만은 몇 년 전에 보니까 법인세 내려줬더니 기업의 유보금만 싸지고 그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보금이 일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일본이 약 한 44% GDP의 44%의 기업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34%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풉니다. 돈을 엄청난 규모로 풀어가고 있으니까 그 돈에 풀어지는 돈이라는 것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서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자산 가치를 부리는 데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그러면 시장에다 그냥 맡겨놔야 할 것이냐. 지금 오늘날에는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도 과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효율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는 이에 대한 지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소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문제도 과연 정부가 힘차게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정부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저항해가지고서 제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동안에 선진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소위 시장이라는 메커니즘하고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서로 공동작용을 해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가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지고서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가 제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시장 경제가 시장 경제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공정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스티튜션을 자꾸 만들어서
보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저희가 2012년도에 경제화를, 민주화를 여기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미국의 아스모그루라고 하는 교수가 인클루션이라는 말을 시작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포용적 성장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IMF가 받아들이고 IMF가 받아들이니까 OECD가 받아들이고 APEC, G20 회의할 것 없이 전부가 다 포용적 성장, 이게 지금 입버릇처럼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용적 성장을 갖다 하려면 그 자체가 제도의 보완을 자꾸 요구하는 것인데 그 제도의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이룩하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오늘날은 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을 해보니까 월가의 탐욕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핑계가 탐욕 때문에 많은데 그 탐욕은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인간은 타고나기를 기본적으로 탐욕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탐욕을 갖다가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을 절제를 시켜서 시장이 조화를 이루고 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조화를 이룰 수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 의회 정부입니다. 그런데 의회 정부가 거기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결국 가서는 시장 경제는 정부에 가서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다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경제정책상으로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다가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각종 제도가 작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막연하게 시장 얘기를 하지 말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시장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일부 세력에 독점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시장은 효율도 발휘하지 못하고 시장은 아주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민주주의가 잘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930년대에 스웨덴의 알빈 한손이라고 하는 수상이 스웨덴의 당시에 혼란했던 상황을 갖다가 정상화를 시킨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세력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경제 구조나 체제를 갖는 나라는 절대로 정치의 민주화도 이루지 못하고 사회의 민주화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가서는 사회의 혼란,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뿐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 제가 조금 전에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왜 오늘날 잘 나가던 일본과 독일이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독일에 비해서 일본이 효율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독일은 1949년 서독 연방국이 탄생할 때부터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저한 사이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에르하르트라는 경제상이 출연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신자유주의적인 이 철학을 가진 경제학자였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신자유주의는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시장의 효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신자유를 택하지만 결국 가서 사회적인 조화를 시장의 효율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질서를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질서 내에 제가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다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독일에 가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무슨 재벌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서독 수출의 70%를 수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자들이다. 그러니까 약육 강식하는 나라, 경제 세력이 전체의 시장을 갖다가 지배하는 이러한 경제 체제는 이제는 효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서 금융위기에 하는 소리가 뭡니까? Secular stagnation, 즉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이게 자본주의가 위기다. 이게.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원인이 가장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면 정부가 신뢰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여름인가 런던에서 세계 부호 250명이 모여가지고서 아주 엑스클루시브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클루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불확실성을 갖다 제거하고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포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포용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회가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지금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나 힐러리,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선풍을 일으키는 원인도 봐도 어디겠습니까? 미국 사회도 지난 20세기 동안은 잘 가까운 미국의 시스템이 1980년에 등장한 레고노믹스로 인해 가지고 한 30년 지나니까 미국 사회도 이제는 균열이 너무 심해져 버렸다. 미국의 뭐 과거에 얘기하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이제는 전혀 요원한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자본주의 미래를 구출하고 경제의 효율을 제대로 일으켜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포용적 성장을 갖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포용적 성장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놓고 볼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1990년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좀 장악가지고 할 적에 한번 구조조정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하도 참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초기에는 순응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만들어 놓은 질서 자체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놔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관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놓고 봤을 적에 양극화 현상은 너무 심화돼 가지고 있고 이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면서 사회 조화를 이루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결국 가서 제도적으로 이 사회를 갖다가 하나하나 짜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하지를 않으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무슨 통일하면 대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것이 무슨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가 될 것 같으면 통일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가 왔을 적에 지금과 같이 갈래갈래 지금 찢어져 가지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 기회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 전혀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어저께 어느 외국에서 온 총장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니 그 사람이 남북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 문제가 제대로 들고 걷지 않은데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은 그게 힘들다 이러네. 우리가 북한에 돈을 조금 준다고 했을 적에 우리 남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왜 북한에다 퍼준다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 과거에 햇볕 정책 하면서 북한에 뭐 몇 억 불인가 줬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 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은 왜 북한에다가 그걸 퍼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북한 남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남한 내부에 있어서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화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 가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모두를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인 수정을 하지 않고서는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흔히들 얘기해서 무슨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세금을 상당 부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세금을 가지고서 재분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금 가지고서 일차적으로 잘못된 근본적인 분배 구조의 시정이라는 것이 세금을 통해서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부, 시장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인스티튜션으로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가 얘기해서 시장이라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시장이 아닙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부 맞기는 해요. 그 시스템인 그의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만큼 틀림없는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의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에서 시정하라? 절대로 시장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논쟁을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수 있는데 무슨 정부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한번 상대적으로 물어봐요. 시장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자기 스스로가 프럭추에이션이 심한데 당신네들이 무슨 재간으로 그 프럭추에이션을 갖다가 시장을 수 있느냐. 또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배분이라고 1차 배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해서 그 자체가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주고 있는데 당신네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상품 시장은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시장인 요소 시장은 제어를 하면은 거기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 시장인데 자본 시장은 자유롭고 상품 시장도 자유롭고 이 노동 시장만 규제를 해달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분배 양상이라는 것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10년 이상 노무현 대통령 정부 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양극화. 이 양극화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지금도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말만 했지 이 양극화를 어떠한 형태로 고쳐보겠다고 하는 처방을 내는 정치 집단이나 정부의 시청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소위 정치권이나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돼서 아무런 제도의 변화를 갖지 않고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어느 선동가가 출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사회가 붕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렵지만 제도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정부와의 정치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지도 생각도 안 하면서 그거 하면은 경제 성장의 시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룰에 입각한 경제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경제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돈 찍어서 대기업에 주고 대기업이 주면은 고용도 해소할 수 있고 뭐 청년 고용도 해소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에 돈이 없어서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실업은 더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첨단 기술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의 노동력을 갖다가 시장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의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대로 도입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경제부처 장관들이 세계 회의에 가면 그 회의석상에서는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해서 그러는지 전혀 깜깜한 불통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사이 국민들의 이런 그 아주 희망 없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희망이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 우리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제도 변화를 갖다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이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한꺼번에 금방 경제민주화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초보적인 단계에서라도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경제 주체들의 생동감을 일으킬 수 있고 경제 주체의 생동감이 일어나야만이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돈을 자꾸 풀어서 빚을 들이면은 그 순간에는 경제 성장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이러한 데서 발생한 것이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의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30년 동안에 미국의 실질 임금이 1%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어두웠고 하니 결국은 어디로 가냐? 신용을 얻으러 간 겁니다. 기업에 가서 돈 꼬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그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가다가 보니까 결국 가서 나중에는 터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참 이 전기세 누진 관계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새로운 시대의 감각에 맞게 변화해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갖다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 세력이 지나칠 정도로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작은 사람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서 나라 효율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세월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각기 정권마다 경제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 규모가 그렇게 커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우리 경제의 효율을 같이 추락을 시키면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느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왜, 뭐 때문에 저거에 이렇게 몰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과거 지금 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갖다 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가는 길이 뻔히 보여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서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일본의 실패하는 과정까지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베노믹스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느냐? 일본 경제의 구조 계획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 왜 기본적으로 구조 계획을 못 하느냐? 일본 재계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아베가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관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민주화,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소위 정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의 모든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운영되는 경제라는 것이 50년 동안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료는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관료가 경제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혹시 커다란 재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하질 않아요.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1990년에 우리나라 30대 재벌 부동산을 한 5천만 평 이상을 자진 매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온통 일어나가지고서 뭐 자살 소동 나고 이 난리를 치는데도 막상 그 문제를 갖다가 관여를 해야 할 부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불이 났는데 불을 빨리 끌 생각을 하지 않고 불 끄는 방법만 자꾸 연구하고 갔냐는 거예요. 그 다 타고 난다면 그 방법이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심었는데 부동산 투기를 잡자 이렇게 하면은 뭘로 다 잡느냐? 세금으로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금으로는 절대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얼마든지 사도 괜찮다는 전제가 쓰지 않으면 세금을 활용해봐 소용이 없어요. 이건 다른 나라의 예에서 다 느껴봤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 부서가 안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을 했어요. 관장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소위 자진매각이라는 형태로다가 팔고 나니까 결국 가서 수요는 없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값이 진정되는 그런 이 과정을 갖다가 체험을 했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 인클루시브 그로스 성장을 갖다가 하려면은 결국 가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도적인 장치가 나오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경제에 관한 법안을 내신 걸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많이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과연 이 국회를 갖다가 제대로 통과를 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법안으로 둔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굉장히 허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거는 다른 데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과거의 의회와는 달리 금융위기에 금융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을 규제하고 금융의 감독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G20회의라는 게 생겨서 1차, 2차, 3차 회의 때까지는 상황이 급하니까 금방 금융규제법이 만들어지고 금융감독을 위한 보다 더 강화된 법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의회에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월가의 의회에 대한 지배력이 너무 강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러면 뭐를 기다려야 되느냐. 참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와서 미국의 중산층이 자각을 해서 그 중산층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일어나는 샌더스 돌풍이라든가 무슨 트럼프 돌풍 같은 그러한 형태가 발생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결국 가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가 이렇게 참 갈등 구조로 분열이 돼서 가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기다려가지고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상황을 도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치권이 자각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사람들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험악한 상황이 오기 전에 사회의 안전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소위 제도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에 지금 국한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결국은 사회의 안정을 갖다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하고서는 결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동시각적인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에 마치 배치되는 그러한 생각은 해주시지 마시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출입기자 민주신문 소속인 송보은 기자입니다. 올해 김종인 대표님이 민주 경제 활성화 이번 8.27이 끝나시면 조금 시간 나실 건데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혹 저도 민주당에 보면 전국 아주 총명한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많은데 상과대학 주최에 전국 토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요즘 토 콘서트를 합니다. 김종표 경제민주화 경제 활성화해서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종합대학 좀 투어를 하실 생각은 없는가? 8.27 끝난 다음에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서 멘트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필요하다면은 제가 뭐 전국에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할 용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먼저 마이크 좀 들으시죠.
네, 제 이름은 정필립입니다. 전 서민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걸 우리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경제민주화에 우리도 동참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 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경제민주화를 단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경제 세력이 나라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건데, 서민이 경제민주화를 하면은 어떤 혜택을 갖다 볼 수 있겠느냐. 제가 조금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서민이 잘 살려면은 고용도 증대해야 되고 시장에서 임금이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이 올라가지 않아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현존에 있는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요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 주거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고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줄여주지 않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업자라든가 지금 통신 3사라든가 지금 사교육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탐욕을 억제를 하려면은 제도를 만들어서 탐욕을 억제를 시켜야지 결국 가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해줘야지 서민의 생활이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통신 3사가 과점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이 막강해가지고 제4 이동통신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 단합이 항상 이루어져 가지고 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세력들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행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취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면 될 겁니다. 제 생각은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소상공인 이 사람들을 미시경제를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그 경영 상비화 내지는 활성화를 시켜줌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질문하시는 분 이 뜻을 알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골목 상권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줘야지 서민 생활이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골목 상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혹시 한 분만 더. 아니 저기 잠깐만요. 저기 네 최정 기자. 예, 오마이뉴스의 최지용 기자입니다. 그 대표님 강연 말씀을 요점을 정리해 보면 그 세금으로 어떤 구조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어렵고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최근에는 근데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재벌의 구조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건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뭐 가장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어떤 게 마련이 된다고 방금 뭐 통신사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것처럼 재벌의 독과점이나 양극화를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제도는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시작을 하는 게 상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 자체를 갖다가 조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나가 한번 뭘 탐욕에 의해서 뭘 해버릴 것 같으면은 그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무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뭐 제도를 갖다 막론해가지고서 하자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뭐 제대로 실시도 못하고 괜히 반발만 많이 살 거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이런 예가 있어요. 그때 한참 골목 상권이 다 망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인데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을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커피집도 내고 빵가게도 내고 뭐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종전에 뭐 구멍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빵 만들어서 팔던 이런 사람들은 다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옛날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주영 당시에 정경련 회장하고 토론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정주영 회장은 다른 재벌 그룹하고 달리 중공업을 해가지고서 오늘날 재벌의 1등 가는 회사가 됐고 정경련 회장까지 돼서 굉장히 내가 존경을 하는데 당신은 자본주의를 가장 옹호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갖다 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자본주의 파괴하는 행위를 하냐고 날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 자본주의가 안정이 되려면은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계를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지 자본주의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 회장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본주의 파괴자라고 그럽니다. 했더니 내가 하는 게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내가 어떻게 뭐 제조업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백화점을 만들어 가지고서 소매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글쎄, 다른 재벌도 안 하면 나도 안 하지만 그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다른 나라에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 가보면은 무슨 자동차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뭐 호텔을 하거나 무슨 빵 장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자제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걸 방지를 안 해주면은 딴 사람들이 설 땅이 점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본점을 갖다가 해외로 옮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위치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법인세를 자꾸 얘기를 하고 법인세를 뭐 많이 거둬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법인세가 많이 거치지도 않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세금의 메커니즘으로 볼 것 같으면은 법인세도 빙빙빙빙 돌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소비자에게 다 전가되는 것이 법인세라는 것이 근대 조세의 이론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시죠. 말씀하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저도 좀 유소룡입니다. 좀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셨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민주주의 경제화입니다.
가정적으로 경제 문제로 민주주의가 해결됩니까?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경제 민주주의로 경제가 되느냐, 이거 되게 평등을 의미하는데, 제가 앞에 느끼기에는 또 다른 학술회에서도 나왔는데, 김종인 대표님께서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가 바로 70년대 그 초 68혁명이 유럽을 휩쓸던 때예요. 혁명이 일어나면 되게 평등한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권이 이게 판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민주주의에는 이게 평등을 전제로 하는 건데, 획일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아이디어 창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뉴딜 정책을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 대공황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과는 전혀 틀린데 그걸 갖다가 든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버니 샌더스, 제가 우리 김 대표님께서 언론에 그분에 대해서 쓴 그 글 좋게 평가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이번 그 선거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이번 탈락도 했습니다만, 그분의 그 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것이 이렇게 경제 민주화로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우리 김 대표님의 또 깊은, 오늘 이야기 못하신 깊은 뭐 뜻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괜히 여차하면 그 함정에 말려들어요. 골프장에 가면 꼭 함정이 있듯이 네. 여차하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토론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고 네. 정리해 주세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고방식의 획일화는 아이디어 창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굳이 뭐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네, 좀 오늘 강연 취지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예, 지금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그 청년 실업자로 있는 강경훈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암울하게 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 제가 궁금한 게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게 질서 자유주의를 배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질서 자유주의라는 게 그 시장이 있으면 그 정부가 그 시장의 균형과 그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고, 또 세금이 선심성으로 낭비되는 것도 있고, 또 그 국가 부채가 1,000조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 또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 국가 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한 보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좀 질문의 요지가 뭔지 잘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무슨 질서자유주의하고 뭐 경제민주화 그렇게 혼돈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의 나라에서 얘기된 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뭐를 뜻하느냐?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걸 가리켜서 질서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도 정치에 하나의 헌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운영에도 하나의 헌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이상한 말씀 하신 분도 한 분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게 그럽니다. 정치 민주화 당신 뭔지 알아요? 정치 민주화는 뭐 설명을 해요. 그런데 경제 민주화가 뭐냐고 왜 묻느냐 내가 물어봐요. 지금 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샌더스 관계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샌더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는 미국 사회가 그만큼 사회의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샌더스 같은 사람이 선풍을 갖다 일으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의 불균형을 갖다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경제민주화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그런 거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흔히들 이렇게 경제민주화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셨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동경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 저치상 천국으로 복지국가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갖다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뭐 정치권에서 독일을 배우자 하고서 독일들을 많이 다녀오시는데 제가 물어봐요. 독일 가서 뭘 배우셨냐고. 그렇게 남의 나라를 갖다 한번 슬쩍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 나라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에 어떤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가 맹그러지는 과정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갔다 오신 분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나 미국의 사회가 오늘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저렇게 미국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난 보질 못했어요. 그 지금 보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서 1980년대서부터 금융위기가 나기까지 한 30년 동안을 볼 것 같으면은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단 1%도 오르질 않았어요. 단위 1%도 오르지 않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잘 살았느냐. 결과도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서 신나게 쓴 거란 말이에요. 저축은 한 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1%대 99% 사회가 됐으니까 이것이 미국 사회가 이거 앞으로 이래 가지고서 지속적인 안정을 가지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 경제학계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미국의 주류 경제학도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제가 뭐 장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이 지금 우리의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0년을 지속해서 이런 저성장 속에 빠져가지고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치유하려면은 절대로 지금처럼 우리 지금까지는 큰 기업들에게 서포트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 기존에 있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깔아주자 이런 얘기. 네, 감사합니다.